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땅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강도 높은 조치로 LH 투기 사태의 재발을 막아 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공언한 건데요. 부동산으로 들끓고 있는 민심을 잠재우고 또 투기도 함께 잠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김재필 교수, 강민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민만 부동산연구소 김민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투기 근절 방안을 먼저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보다 먼저 청와대 소식부터 좀 하나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임대차법이 지난해 시행됐을 때 그 직전에 전셋값을 크게 올리면서 논란을 빚었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적으로 경질됐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논란 일어나자마자 거의 하루 만에 지금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상황이거든요. 네, 이번에 그 문제가 됐던 부동산 투기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들 중에서 가장 신속하게 처리된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우리 김상조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참여연대 출신으로서 우리나라 그 재벌 개혁의 아주 그 상징적인 분이셨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초대 그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문제가 됐던 것이 전월세 상한제, 그 임대차 3법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요. 특히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했던 분께서 자기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전세 가격을 약 한 14% 올려서 문제가 됐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전세 보증금 14%가 지금 현재에서는 5%로 제한이 됐지만 전년도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법에서는 이게 이 법은 아닙니다. 그때는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도덕성의 문제인데요.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올려놓고 나서 이틀 후에 이 법이 통과가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요즘 얘기하고 있는 이미 다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내부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전세 보증금을 올려놓고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이 현 정부의 도덕성에 가장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쉽게 경질이 되지 않았나라고 해서 신속하게 처리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법에 위배가 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거죠, 사실. 이틀 차이로 법을 위배는 이제 벗어났죠. 네네네. 그렇지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내노란불의 극치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국민들한테는 5%만 올리라고 그래놓고 본인은 그 이틀 전에 14.1%를 올렸다라는 거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예. 물론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 이해 충돌이다, 이런 여러 가지 비난도 있지만 네네.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이 임대차 3법이 현실성이 없다라는 거를 인정을 한 셈이에요. 몸소 인정을 한 그렇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변명을 김상조 정책실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그 당시에 시세대로 올린 거고 오히려 시세보다 약간 싸게 올렸다. 근데 그렇다면 다른 국민들한테는 시세보다 훨씬 더 싸게 자기는 14%도 시세대로 하면은 5% 올리라는 거는 그러면 시세보에 3분의 1도 안 되게 올리라는 그런 이상한 논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분의 어떤 도덕성도 도덕성이지만 네. 그 정책의 어떤 현실성이 없는 거를 결국은 이제 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 됐고 네. 보통 이제 과거 청와대에서 이런 어떤 그 내부의 어떤 비리가 이제 터졌을 때 네. 이렇게 신속하게 결정한 적이 없어요, 경질을. 항상 그냥 버티고 네. 별거 아닌 것처럼 이제 여론을 잠재우려고 했는데 왜 이번에는 이게 반나절 만에 이 사실상 신속하게 그 사표를 받은 거죠. 시킨, 경질성 네. 사표를 받은 건데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지금 다급한 거예요. 워낙 지금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불신, 분노하고 있죠. 정부의 정책에 예.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 완전히 불난 데다가 기름을 부어버리니 이거는 뭐 앞뒤 가릴 여지가 없이 그냥 바로 경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만큼 지금 현 정부 청와대는 본인들이 지금 어떤 그동안 했던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민심이 이반됐다라는 거를 이제는 아는 거예요. 지금 와서. 그렇지만 이제 뭐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뭐 인사를 바꾼다든가 이런 어떤 미봉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저희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 지금 김상조 정책실장, 전 정책실장이죠. 청남동에 있는 집은 전세로 내주고 네. 지금 성동구 이제 금호동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값을 많이 올려줘야 돼서 나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목돈이 필요하다 얘기를 했는데 또 예금이 되게 많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금도 뭐 14억이 있다라고 네.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전세금 올려준 것도 올려받은 금액을 다 올려준 게 아니라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또 이게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도덕성에 큰 치명타를 입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예. 상징성이 굉장히 큰 인물이거든요. 예, 김상조 그렇죠.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임기 초반부터 공정거래위원장 하면서 굉장히 부각이 됐었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상징적인 정책의 이반자인데 법적으로야 사실 문제는 없죠. 뭐 네. 법 시행되기 전에 뭐 누구라도 전세금 올릴 수 있는데 하필이면 이분이 주체란 말이에요. 이 법을 주관하는 정책실장인데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최근에 제가 이제 어제도 이게 발표가 되고 제가 댓글들을 살펴봤는데 네. 뭐 배신감 느낀다 뭐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국민들은 배신감 느끼죠. 핑계 없는 무덤 없잖아요. 네. 국민들도 다 사정이 있거든요. 전세금 올려야 되고 급한 사정이 있고 뭐 어떤 돈 또 14억 있는 분 별로 없거든요. 제 주변에도 현금 14억 있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다 급한 사정인데도 국민들한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집 있는 너희가 참어 임대인들이 뭐 제한 권력 그 재산권을 행사를 이게 막았는데 결국에는 이게 능력도 있는 분들이 이렇게 약간 내로남불처럼 하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들끓게 되고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하루 만에 경질된 거 저 처음 본 것 같거든요. 이게 굉장히 문재인 정부 신속하게 들어서서 처리가 처음인데 됐죠. 그만큼 다급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루 만에 경질해서 될 문제는 아니었고 안 터져야 될 문제였는데 네. 적어도 도덕성은 지켰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터져서 좀 걱정 아닌 걱정이 왜냐하면 정책 신뢰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 제대로 추진해야 되는 정책들도 지금 힘이 못하게 되는 못 받게 거죠.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논란이 좀 치명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뭐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신속하게 김상조 정책실장의 뭐 사실상 경질성 인사를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전 보좌관의 관련 투기 의혹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이 부분? 그래서 지금 현 정부의 그 고위직 관료의 연관정부들이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불신, 정부에 대한 그 불신이 팽배해졌는데 계속 이런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해철 행안부 장관의 전 지역 보좌관 부인이 안산 장상지구에 토지를 샀거든요. 네. 근데 이 토지를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개발 제한구역 그리고 또 거기다가 선화지라 그래가지고 고압선 밑에 토지로서 이것은 농지로도 거의 선호하지 않는 그런 토지로서 사실상 거래가 불가한 토지인데 이 토지를 샀는데도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고액의 대출을 얻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렛대 효과죠. 이 토지를 구입을 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청이라든지 안산시청 그리고 국토부 LH 본사를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분 그 부인이 토지를 산 지가 2019년 4월 여기 장상동이거든요. 예, 장상치구. 토지를 사고 나서 한 달 뒤에 여기가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한 달 후에 3기 신도시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인데요. 이번에 전해철 행안부 장관께서 하는 말씀이 투기의 목적은 아니었다 그러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 지역,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전해철 전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의 지역구가 안산이라는 점이에요. 안산 상록구입니다. 그러면은 그 정책을
보좌는 입법 보좌관들은 누구나 제일 먼저 그런 정보를 알 알 수가 수밖에 없는 있었는데도 상황이다. 사실상 그것을 알았다 치더라도 투기 목적이 아니더라도 이분이 그 지역에 토지를 산 것은 매우 부적절하지 않았나라고 해서 국민 누구나 다 의심을 할 수 있고 좀 그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참 뭐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오얏나무 밭에서 각근도 매지 말라고 일단 하는데. 그런 기억이 됐죠. 네. 근데 각근을 계속 매네요. 지금 보니까. 이거는 그 뭐 오얏나무 밑에서 각근을 맨 게 아니라 오얏나무를 따먹고 지금 오리발 내미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땅 자체가 이 송전탑 밑이라서 이게 개발 제한 구역이고 이걸 내부 정보 없이 이 땅을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3기 신도시 지정이 안 됐다면 땅 자체로 봤을 때는 매력이 없다는 말씀이신 매력이 거죠? 전혀 없고요. 이거는 진짜 그 거래 자체가 잘 안 되는 땅입니다. 게다가 이거를 자기 돈도 아니고 대출을 70%를 내 갖고 샀다라는 거는 뭔가 확신을 갖고 산 거예요. 이거는 그렇네요. 누가 봐도 뭐 이거는 스모킹건이라고 볼 정도로 명확한 증거고요. 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지금 이거라고 봅니다. 일단 첫째로 전해철 지금 장관이 이 보좌관 부인의 어떠한 땅 투기와 관련이 있냐?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수사할 때 예.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전 장관은 지금 이게 뭐 투기 목적으로 산 건 아닌 것 같다고 해명을 했지만 예. 갑자기 이 또 전 보좌관 또 옛날 면직을 된 건강상 이유로 면직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러니까요. 사유가 좀 불투명하고 사실상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이런 내부 정보를 이용했냐 이거는 뭐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그렇겠죠. 거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게 농지거든요. 네. 이 농지법 위반이 또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허위로 영농 계획서를 작성을 해갖고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아마 농사를 짓는 것처럼 거짓으로 해갖고 했다면 이 자체가 또 형사처벌 대상이 또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해철 장관께서 일단은 국민께 사과를 하고 본인이 어떠한 이 뭐 말하자면은 부하 직원을 제대로 감시 감독을 못한 어떤 사용자 책임이 있다라는 거 정도는 인정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누가 봐도 이게 땅 투기가 명확한데 이게 무슨 땅 투기 목적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는 그건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변호사님께서 명확하다라고 표현해 주신 부분은 아무래도 그 땅 자체가 그 땅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이 좀 떨어진 땅이었고 마침 그 땅을 구입한 시점 자체가 3기 신도시 발표 직전이었고 그다음에 전해철 장관이 뭐 지역구로 있었던 곳이 또 그곳이었고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 지금 그렇게 명확한 증거들이 좀 보인다라는 해석을 좀 해주신 걸 좀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계속 뭐 논란이 참 안 터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터지네요. 네, 논란이 뭐 계속 생기고는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 보좌관이 투자했을까? 사실 보좌관들이 그렇게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뭐 장관, 보좌관,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예. 그렇게 뭐 잘 사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아닐 텐데 대출을 70% 받아서 이렇게 투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조차 들 정도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다른 국회의원들도 여러 번 터졌잖아요. 네네. 터졌는데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나? 뭐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벌써 한 달 좀 넘었잖아요. 타진 지. 근데 지금 뭐 5급 공무원들 뭐 이런 분들 몇 분만 이렇게 걸린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해명하고 다 넘어갔거든요. 국회의원들도 몇 분이 이런 뭐 부모님이 했는 사례들 여러 가지가 합리적인 의심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 그냥 뭐 해명하고 넘어가고 나는 사정이 있었고 나는 아니고 누구나 다 사정은 있죠. 근데 네. 이게 보면 너무나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교수님이나 변호사님께서 뭐 설명 들었으니까 제가 추가로 더 설명드릴 부분은 없겠지만 네. 좀 제대로 수사해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 좀 이런 답답한 마음을 좀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번에도 압수수색하고 저는 또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냥 들어서 의혹으로만 의혹으로 끝날 끝나고 것이다. 결국은 꼬르 자르기 하고 뭐 구급 공무원으로 또 뭐 확대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런 분들 힘없는 분들 몇 분만 이렇게 잡히지 않나 싶어서 좀 제대로 좀 해줬으면 우리 국민들은 그냥 다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좀 수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은 국민들이 또 그 부분을 걱정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 이후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브리핑을 갖고 투기 의혹 수사팀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변호사님이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검찰이 키를 좀 쥐어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43개 검찰청에 전담팀을 설치해서 검찰의 수사 영역이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예. 사실 수사권을 다 이렇게 뺏어놓고 음. 지금 무장해제를 시켜놓고 투입을 한다면은 결국은 뭐 법리 검토 정도나 해주는 카운셀러 역할밖에 더 하겠냐 이런 어떤 자조적인 어떤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게 결국은 피해가 국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게 그 입증이 된 사례예요.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거 터진 지가. 근데 저는 과연 그 국가에서 이렇게 우수한 인재 검사들을 이렇게 전문 수사 요원들을 뽑아놓고 또 그만큼 또 월급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찰보다 더 많은 월급도 주고 하면서 지금 그 검사의 어떤 수사력을 이용하지 않고 경찰에다 이게 맡긴다라는 게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어쨌든 정부는 검찰청에 전담팀을 놓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지금까지 검찰이 배제된 상황에서의 수사력 자체가 좀 부족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인정하는 것인가도 거죠. 아무래도 지금 예. 경찰이 수사의 어떠한 노하우가 축적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수사 노하우라는 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수십 년 동안 이제 이렇게 쌓여오면서 예. 이렇게 또 그 인적 자원도 트레이닝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게 하루아침에 뭐 다른 기관에서 수사한 걸 옆에서 벤치마킹 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자기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해법이 있어요. 지금 그 대통령령을 바꾸면 됩니다. 검찰청법 그 대통령령을 바꿔서 거기에 검찰의 어떠한 6대 범죄 안에 그거를 넣으면 됩니다. 이런 어떠한 그 LH 공사라든가 이런 공기업 관련된 비리를 그 범죄 안에 넣으면은 바로 검찰한테 수사권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도 저도 못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러면 왜 했냐 이런 또 비난이 또 역공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못 하면서 지금 국민들한테 뭔가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경찰도 하고 검찰도 하고 하니까 뭔가 성과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어떠한 기대감만 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이걸 보조를 맞춰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계점입니다. 사실 교수님 뭐 국민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뭐 검찰이 하든 경찰이 하든 명명백백한 결과를 내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강력한 수사를 위하고 지금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 말씀이 지하 고아를 막느라고 투기꾼은 단속을 하겠다. 그렇죠. 이랬을 때는 더 검찰에서 강력한 이런 수사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뭐 비슷한 의견이십니까? 아니 뭐 비슷한 의견이고요. 예. 우리 국민들은 사실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뭐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뭐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시기였는데 이런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이제 체감을 하는 거죠. 이게 국민들은 공감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보다 보니까 기존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때도 이제 합동수사본부가 이끌어졌었는데 네. 그때 1년, 2년 동안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실적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구체적인 내막은 모르겠지만 뭐 경찰이 하다가 뭐 600명인가요? 뭐 대대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네. 한 달이 지나도 뭐 제대로 성과가 안 나오고 있고 지금 와서 또 뭐 이게 검찰 뭐 43개 검찰청의 네, 전담팀을 43개. 구성한다는데 수사권 조정한다 그래놓고 또 이게 제대로 될까 의구심도 들고 뭐 변호사님 설명 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갈팡질팡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일관성 있게 좀 이게 조사도 했으면 좋겠는데 한 달 지나지 않아서 또 경찰에서 한다고 했다가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또 검찰에서 하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는 시그널인 것 같고요. 할 때 좀 제대로 구성을 해서 말씀하셨듯이 뭐 법령을 바꾸든지 해서 네. 제대로 했어야 되고 그렇죠. 뭐 경찰이 하든 검찰이 하든 장기적으로 누가 하는지는 뭐 국민들은 상관이 없는데 네. 이번 조사만큼은 이게 누가 하든지 간에 예전 방식대로 좀 제대로 조사했으면 그래서 일벌 100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잘 될까? 뭐 잘 모르는 의문이 제 들 국민인 정도로. 제가 봐도 야 이렇게 그냥 흘러가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사실 아까 김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용두사미 수사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 방송에서도 나와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런 특수 수사를 하다 보면요, 특히
고위공무원 수사라면 어마어마한 백이 들어옵니다. 말도 못할 정도로 협박과 회유와 뭐 온갖 첩닥이 압박들이 들어옵니다. 있군요. 그거를 검사가 다 막아야 돼요. 맨몸으로. 근데 과연 지금 현재 경찰이 그 정도의 어떠한 결단을 할 수가 있겠냐. 이거는 직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속된 표현입니다만 검사는 정말 직 걸고 합니다. 왜냐? 안 되면 솔직히 변호사 할 수 있어요. 근데 경찰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수사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무원 수사에 있어서 위에서 압력 들어오면은 사실 이게 그거 저항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이런 거를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거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검찰이 쥐어서라도 투명하게 명명백백하게 지위 고하에 막론하고 모든 것이 밝혀진다면 뭐 할 건 해야겠죠. 어떻게 될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기로 의무하기로 했는데 지금 한 150만 명 정도의 공직자가 대상이 되고 직계 좀비속 그러니까 뭐 아버지 부모 중이나 아니면 뭐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직계 좀비속을 하면 한 뭐 600만 명이 될 수도 있다. 뭐 5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750만 명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뭐 인원 숫자를 예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늘어났을 때 과연 우리가 행정적으로 우리의 행정력으로 이것을 정말 재산 등록과 감시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 정도에 지금 해당되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구급 공무원 이상 150만 명, 그 직계 가족 4인만 잡아도 약 한 600만 명이 넘어가는 그렇죠. 인력을 어떻게 어떤 행정력으로 어떤 조치로 이것을 감시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내용을 보면은 정말 청렴하고 선량한 일부의 공무원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무원들을 전부 다 부동산 투기꾼이다. 또는 이런 공무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색안경 쓰면서 공무원들을 불신한 것 자체도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공직자에 대한 이런 단속보다는 공직자들에 대한 윤리 의식의 교육, 체계적인 교육이라든지 그런 윤리 강화가 필요한 것이지 어떻게 어떤 행정력으로 이 공무원들을 단속할 것인가, 이 가족을 감시할 것인가. 그러면은 공무원 가족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런 감시 체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일부 공직에 있는 분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투기해서 말썽은 되고 있지만은 전체 공무원을 다 이렇게 색안경 쓰고 보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라든지 이런 또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문제의 시작은 LH 일부 직원들의 문제에서 시작이 됐고 일탈에서 시작이 됐고 지금 공직자 사실 사회 전반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김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우리가 행정력을 발휘했을 때 이 정도까지 커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행정력 낭비고요. 구급 공무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단정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너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자꾸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얼마 전에 이해찬 전 대표께서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흐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꾸 그 생각이 오버랩이 되면서 자꾸 왜 가만히 있는 구급 공무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진짜 문제는 위로 올라갈수록 구급 공무원들은 자기 일하는 부서 아니면 그런 고급 정보를 얻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담당하는 구급 공무원들이야 뭐 토지 보상 담당자들, 뭐 정책 위반 담당자들 그런 사람들이야 뭐 이럴 필요가 있겠지만 전 구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이상한 논리로 흘러가는 것 같고 우리가 법과 규제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도덕성인 문제, 윤리성의 문제, 상식의 문제란 말이에요. 왜 투기를 할까? 욕망, 이 또 비밀스러운 정보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데 진짜 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은 어떻게든 백을 써서 다 빠져나가고 변명만 하고 빠져나가고 아마 구급 공무원은 조금만 잘못하는 게 잡히면 아마 큰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도 어렵잖아요. 이게 150만 명 이렇게 그거 할 인원에 차라리 재발 방지 노력을 더하는 게 낫지. 150만 생각만 해보세요. 엑셀로 정리해도 150만 라인을 어떻게 다 정리를 한다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전혀 말도 안 되는데 아무리 급해도 서울시장 선거가 뭐 얼마 남지는 않았겠지만 급해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우왕좌왕 막 이게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좀 제대로 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뭐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잠재적으로 전 공무원을 다 이게
범죄자 취급하는 것 자체가 네. 사기도 떨어질 것 같고요. 제가 구급 공무원이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거든요. 나는 지금 뭐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투기자로 보는 거냐? 그렇죠. 투기꾼으로 일부 보는 사람들의 거냐? 문제인데 이런 이렇게 시각도 전체를 있죠. 단정지어서 이렇게 한다는 건 물론 뭐 강한 의지의 표출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강한 의지의 표출보다도 득보다는 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실 재산 등록을 능동적으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잘 하지도 해도 않죠. 그 행정력 자체가 커버가 될지도 좀 의문이긴 한데 변호사님 고지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예, 지금 그 독립적으로 생계를 하는 유지하는 직계 좀비속 같은 경우에는 예. 이 고지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사 이런 식으로 모든 공무원한테 150만 명 공무원한테 네. 다 이런 재산 등록을 부과시킨다 하더라도 이게 또 허점이 생기는 거예요. 투기를 하고 만약에 고지를 그렇죠. 거부하면 이건 못 확인하는 방법이 건가요? 없죠. 고지를 거부하는 게 법적으로 그 가능하기 정해져 때문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 앞에서 두 분께서도 핵점을 잘 말씀하셨지만 이게 선택과 집중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을 다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고요. 예. 다만 이제 뭐 LH라든가 이런 보상 관련 업무 아니면 금융 정보라든가 뭐 이렇게 주식 관련돼 갖고 정보를 갖고 있는 이런 공직자에 한해서는 네. 뭐 구급까지 해도 네. 그거는 저는 뭐 가능하다. 그리고 대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뭐 고지 거부를 못 하게끔 뭐 실질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맞지. 모든 공무원한테 이렇게 하고 구멍 다 뻥뻥 뚫어놓고 이게 다 셀 수 있게 한다라는 거는 진짜 이 법 자체가 실효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직에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직은 아예 고지 자체를 못하게 하고 거기는 구급까지 다 확실하게 잡아버리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좀 너무 이렇게 형식 논리에 빠져갖고 다 하는 거는 이 현실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비현실적이다라는 예. 지적을 해주셨고요. 사실 지금 뭐 공직자의 어떤 부동산 범죄 부당 이익을 얻었을 때 이걸 환수할 수 있냐 없냐를 두고도 좀 논란이 됐었어요. 뭐 국회에서는 일단은 위헌 논란 때문에 관련 입법은 좀 제외한 채로 법이 지금 통과가 된 상황인데 경제부총리를 맡고 있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단 현행법으로 최대 몰수 가능한 한계에서는 환수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변호사님 이것도 환수가 가능한 건가요? 현행법으로? 예, 지금 현재 그 부패방지법상으로는 이 몰수 추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가능을 하고요. 또 더군다나 요번에 그 포천 공무원도 이렇게 대상으로도 했지만 몰수 보전 명령까지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처분이죠. 네네. 민사로 지금 가처분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뭐 문제는 뭐냐면은 예. 이제 그 부패방지법으로 가지 못하고 공공주택특별법 그러니까 내부적인 비밀까지는 아니지만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어떤 투기를 했을 때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사실은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 게 네. 뭐 그 자체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은 못 해더라도 네네. 나중에 이제 그 보상 관계할 때 대토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지 않고 뭐 현금으로 그냥 정산을 해버린다든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 투기 목적이 많이 상쇄돼 버립니다. 보통 이 투기하는 분들이 다 그 대토 보상이라든가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원해서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그냥 감정가루해서 돈으로 줘버리면은 약간의 이익은 남겠지만 네네. 그 생각보다는 이익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뭔가 뭐 부진정 소급효를 약간 발휘하게끔 한다면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거를 완전히 뭐 소급 입법 자체를 만든다라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위헌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현행 법으로도 예.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것이 가능한데 예. 이걸 소급 입법했을 때는 이제 위헌의 소지가 좀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현행법으로도 몰수 추징이 다 있는데. 되는 건 아니죠. 네네. 안 되는 조항도 있는데 그 네. 경우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상으로 해서 뭔가 이게 대토 보상, 아파트 입주권 네. 보상을 안 주는 방향으로 현금 현금이나 보상으로 이렇게, 해갖고 네. 그렇게 사실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이 제대로 환수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의문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게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방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 문제는 뭐냐면은 다수의 국회의원이라든지 법률 전문가들은 불소급 원칙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소급 입법 금지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상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부분과 조금 전에도 맥락이 말씀하셨지만은 닿네요. 최근에 했던 사례가 그 포천 공무원 같은 경우도 사전에 구속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까지 했거든요. 그 재산 보전 몰수하기 예. 위해서요. 그리고 또한 보니까는 그 2015년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은 부패방지법 거기 86조에 보면은 네. 현행법으로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 것인가. 그래서 그러면 소급입법 적용하겠다 그러는데 소급 적용 그 입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논란이 좀 계속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주식을 백지 신탁하는 것처럼 부동산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소장님 이게 백지 신탁을 한다는 게 공직자가 이제 재임 공직자로 머물러 있을 때는 다른 사람 제3자에게 이제 뭐 주식이나 이런 것을 맡기는 거잖아요. 네네. 부동산을 맡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 아닌가 이게? 맞습니다. 뭐 그런 의미인데 저는 네.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그게 물론 가장 문제인데요. 뭐 보여주기 행정 이렇게 뭐 쇼 같은 거를 네.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투기를 안 할지도 의문이고요. 그러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거든요. 이게 고급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유명한 사람이면 어차피 다 드러날 텐데 굳이 내 이름으로 할까? 내 지인이나 친척이나 뭐 출가한 뭐 다른 자녀나 사람, 뭐 여러 네. 가지 수많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방법을 찾겠죠. 굳이 내가 이렇게 나서서 오픈이 다 되고 신탁을 해야 되는데 왜 내 이름으로 할까? 그래서 저는 이거 전혀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요. 법과 규제는 지금도 넘쳐 흐르거든요.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의지가 없어서 못할 뿐이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도 있는데 자꾸 이렇게 새로운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건 예. 제가 볼 때 보여주기 행정밖에 안 된다는 거죠. 국민들한테 뭔가 하는 척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네네. 기존 법 가지고 하겠다 쉽지 않죠. 기존 법이 있어도 그 의지가 있고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법으로 따져보면 또 증거도 있어야 되고 결국에는 뭐 10명 정도 의심자가 있어도 잡히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예, 제 생각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흐지부지 될 거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보여주기식 뭔가 새로운 거 새로운 법,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국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믿어달라고 자꾸 호소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뭐 대책 호소인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있는 법이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런 거 아니거든요. 자꾸 대책만 발표되면 솔직히 뉴스 보고 있으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막 네, 발표되고 있잖아요. 쏟아졌죠. 정보의 홍수인데 국민들이 그거 다 이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해 못하는 그중에 좋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고민해서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너무 쏟아지다 보니까 결국 다 흘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내용을 만들어서 써먹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또 다른 누더기 같은 이런 규제 법만 누적이 되기 때문에 제발 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있는 법이라도 있는 법이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개정을 한다든지 그럴 때 이렇게 해야지 지금 무더기로 이렇게 쏟아부어 버리면 국민들은 정신 하나도 없고요. 이게 더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너무 이렇게 정신없이 하지 말고 우리 부동산 규제도 그렇잖아요. 25번을 4년 동안 쏟아부어 버리니까 이제 안 먹히는 거거든요. 네네. 또 하냐? 이번에 또 무슨 내용이야? 뭐 이렇게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어서 네. 이거는 굉장히 신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책은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1년에 한 번 발표가 되더라도 좀 제대로 된 대책, 이해할 수 있는 대책,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서 국민들이 믿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버리게 되면 저는 좋은 대책이 나와도 국민들이 믿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LH 사태가 이제 그러니까 토지의 투기적인 성향의 거래가 되면서 문제가 된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양도세를 또 상향 조정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2년 미만 단기, 그러니까 짧게 보유하는 토지와 또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이러면 양도세가 높아진다는 건 뭐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얘기일 테니까 기대 수익이 떨어져서 뭐 투기가 좀 잡힐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하는 이런 어떤 규제로 인한 규제 일변도의 어떤 정책은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하고 실제적인 어떤 땅 소유자한테만 효과가 있어요. 정말 투기꾼한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정책이고 진짜 투기꾼이 과연 자기 명의로 다 하겠냐 이거죠. 일단은 같은 얘기시네요. 당연히 차명 거래를 할 것이고 네네. 또 한 가지는 2년을 보유한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땅을 투기하는 사람은 그렇죠. 2년 보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상 정말 급전이 필요해서 투기 목적으로 안 샀는데 어쩔 수 없이 파는 사람만 당하는 거예요. 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사실 투기라는 사람은 그 자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년을
보통 넘겨갖고 그 차액을 남기려고 하지. 1년 만에 팔면은 차액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럼 여기 대상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네요. 안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한 어떤 범죄자들이라든가 투기꾼들은 다 빠져나갈 어떤 법을 만들어 놓고 네. 엉뚱한 사람들만 지금 잡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정책을 한다든가 규제를 할 때는 충분히 이거를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싱크탱크가들이 이거를 고민을 해갖고 공청회도 해보고 이렇게 해갖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네. 무슨 두더지 하나 올라오면 내려갖고 이렇게 잡는 것처럼 너무 순간적이고 너무 편리하게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결국은 현 정부의 어떤 정책의 실효성에 이게 전부 다 이게 금이 가는 겁니다. 신뢰가 없어지는 거죠. 투기를 잡겠다가 나섰다가 결국은 정말 선의의 피해자만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걱정이 좀 되는데요. 이번에 또 문제가 됐던 게 아까 대토보상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토지보상제도가 문제가 되면서 이 부분도 좀 근본적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자 정부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땅을 보유한 기간 또 실거주 여부 이런 것들을 기준을 잡아서 보상을 다르게 하는 방안들이 우선적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교수님 이거를 그러면 뭐 얼마나 오래 갖고 있냐 아니면 뭐 실거주를 하냐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그렇죠. 토지 이제 보유 기간을 늘리겠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그 토지 보유 기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뭐냐면 현금 보상에서 대토 보상으로 이게 전환을 했거든요. 네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현금 보상해줬더니 그분들이 또 인근의 토지를 사서 그 인근까지 풍선 효과가 나오더라.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현금 보상보다는 보상 주체에서 대토 보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대토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협의 양도 택지 이거 폐지시켜야 됩니다. 어떤 걸 폐지시켜야 된다고요? 협의 양도 택지로 해주는 제도예요. 이게 어떤 제도냐면은 예. 그 거주 기간이라든지 생활 여건에 상관없이 그 지역의 일정 면적 이상, 즉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단독 필지를 줄 수 있는 이런 보상 제도를 해줬더니 그게 엄청난 수익을 남겨주더라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거기에 원주민들도 이 택지를 보상받으면은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을 하게 되는데 투기 세력까지 이런 제도를 주게 되니까 지금도 보면은 LH공사에서 보니까는 어떤 넓은 면적의 토지를 사서 4명이서 분할을 했었어요. 필지를 쪼개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5,000제곱미터였을 때는 원래는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가 나와야 4개를 되는데. 쪼그니까 4개가 나오는 현상이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근본적인 대책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가 그 협의인 양도 택지 제도 네. 이 조례만 폐지하더라도 우리가 현금 보상을 하게 되고 현금 보상에서 방금 뭐 양도세를 중과시키겠다. 또 특히 이거 하지 않더라도 부재지주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네. 이미 부재지주에게는 우리가 그 양도세에 굉장히 중과를 시켰는데 양도세 보수의 중과도 중요하고 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세금 환수도 중요하지만은 협의인 양도택지 그 지역에서 일정 기간이 아니라 지구 지정 전부터 생활 기반 여건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런 제도를 주지만은 그렇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제도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나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렇게 자꾸 새로 만들 게 아니라. 뭐 저도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는 입장이고요. 네. 이게 뭐 필요하면은 개선하고 개정을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네.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투기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데 저는 논점이 전혀 맞지 않다라고 보는 게 뭐 토지 양도세 강화하면 투기가 없어지느냐? 네. 그러면 아파트는 양도세 벌써 강화됐는데 왜 아파트 투기를 아직도 하고 있을까? 그 전혀 논점이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보유 기간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면 그럼 토지를 20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많이 받고 5년 전에 필요해서 샀는 사람은 수용을 당했는데 적게 준다? 아니 5년 전에 샀는 사람도 무슨 죄입니까? 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뭐 개발 정보를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문제는 뭐냐면 비밀 정보를 가지고 투기한 게 문제지 토지를 산 게 문제는 아니거든요. 세금 취득세 내고 토지를 샀는데 뭐가 죄입니까? 왜 비밀 정보를 이용했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논점을 자꾸 이게 벗어나고 있는데 제대로 하려고 하면 보상 제도도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지만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대책이 발표된다든지 어떤 뭐 개발 지역이 발표가 되면 소급을 해서 2년이든 3년이든 뒤로 가서 그 전부터 한 3년 전에, 2년 전에 계약을 하신 분들은 좀 더 치밀하게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토지거래 허가처럼 해가지고
네가 뭐 자금 출처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사하면 나오잖아요. 대출을 네네. 너무 많이 받는다든지 너가 왜 샀는지 직책이 뭔지 조사하면 나오기 때문에 한 2, 3년 전만 기간을 소급을 해서 그 샀는 사람이 뭐 수만 명이 되진 않잖아요. 네. 그 신도시 뭐 광명이라든지 3기 신도시 6개 지역에 대해서 3년 전 거래 내역만 조사해서 그 부분만 충분히 조사해서 실수요자라면 인정해주고 실수요자가 아니자라면 뭐 다른 뭐 페널티를 주는 뭐 그런 방법을 하면 되는데 공무원 150만 명 전원 다 조사하고 양도세 증세해서 결국에는 나라만 또 돈 벌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논점을 너무 벗어나고 좀 엉뚱한 제도를 만드는 것 같아서 진짜 투기가 문제거든요. 개발 정보를 가지고 한 투기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이번에 LH공사 직원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들이 보면은 농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전부 다 뭘 심었죠? 나무를 묘목을 심고 다른 심더라고요. 행위를 했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지작물 보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토지는 양도세를 중과해서 환수하더라도 그 지작물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 관련 업무에 잘 아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하고 양도세가 중과되더라도 지작물에서 보상받기 때문에 이것은 실효성이 낮다라고 해서 거기에 관련된 전문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더 단속을 해야지 전 공무원까지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부연 설명을 하면 예. 구역 내에서도 이렇게 투자하지만 대부분 투기하는 사람들은 신도시 주변 지역들 이미 다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1년 뭐 보유, 2년 보유 아무 의미가 없고요. 10년 가지고 있으면 주변 땅값은 천정부지 올라가는데 당연히 장기 보유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유 기간을 가지고 양도세 강화하는 건 결국 증세받게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다음 달 6일이면은 국토부의 그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이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부동산 거래 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이게 그거죠.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좀 단속해 보겠다라는 건데 빅브라더 논란이 있습니다. 각종 정보를 이제 확인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게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결론적으로 저는 이거는 반대합니다. 반대하세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이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라는 게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네네. 이게 국민들의 어떤 사생활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군요.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 뭐 조지 오웰이 쓴 그 빅브라더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1984 나오죠. 그, 네. 그 저기 뭐야 그 소설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게 잘못하면은 권력자들이 어떠한 그 사회 감시 통제 수단으로 이제 전락될 가능성이 크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어떠한 자꾸만 초법적이고 초헌법적인 어떤 기구를 만들어 갖고 국민들한테 이게 말하자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란 것도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피와 같습니다. 피가 잘 순환이 돼야지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자꾸만 얼리는 거예요. 피를 못 돌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뭐 이 안에 폐혈증이 걸리겠죠. 그렇죠. 괴사가 피가 썩고 되겠죠. 예. 괴사가 되고 그 안에서 아무리 밖에서 수혈을 해본들 그 수혈된 피도 역시 안에서 같이 또 썩어요. 그럼 이게 부동산 정책 이 잘못된 정책을 자꾸만 이렇게 만들고 자꾸만 뭔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갖고 국민들한테 내성만 키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약을 먹어도 이 내성 때문에 안 듣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왜 약을 먹을 때는 의사의 어떠한 처방전을 토대로 해서 약을 지어야 되듯이 어떤 부동산 정책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 정부에서 25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낼 때마다 사실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하고 정반대의 어떤 정책을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정부를 못 이긴다. 이런 어떤 오만한 어떤 마음으로 이 정책을 해왔던 게 지금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세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빠르게 신속하게 뭔가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압박하는 것이 투기를 잡는 것을 못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낳게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좀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 의견들을 좀 들어보고 신속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좀 더 전 국민에게 피해보다는 더 나은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김재필 교수, 강민구 변호사, 김인만 소장